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형식, 역사에 존재하는 절대적 개념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원인이 됩니다. 인간 세상이라 해야 되겠죠. 역사 속에는 많은 절대적 개념들이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그러한 절대적 개념들이 상호작용이 구조를 이루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절대적 개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탐구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은 이미 인간의 마음에 또한 현 시대의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현 시대의 형들을 깊이 간주하는 것만으로도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 개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굳이 확인이 불가능한 과거에 집착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현 시대는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니겠죠. 발전된 사회가 처음부터 발전된 사회가 아니었겠죠. 미개한 시대의 흔적들이 다 남아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살펴보면 바퀴가 존재했어야 하고 특정한 목적으로 이용되었거나 이용되고 있었어야 하며, 엔진 또한 존재했어야 하고 이용되었거나 이용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동차가 생기기 이전에는, 자동차가 있기 위해서는 바퀴가 이미 존재했어야 되겠죠. 실제로 존재했죠. 마차도 있고 엔진도 마찬가지죠. 즉, 자동차는 과거의 보다 단순한 것들이 고차원적인 결합물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잘 이해하면 바퀴나 엔진을 이해하고 추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즉, 현 시대 사회 속에 존재하는 절대적 개념들을 포착하여 이해하면 과거 역사를 움직였던 절대적 개념들도 자연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역사 연구의 올바른 방법은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의 역순으로 분석해가는 방법과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순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포착되는 현상들이 일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확인이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겠죠. 정확하게 알기 어렵겠죠. 과거 속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절대적 개념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죠. 현 시대를 잘 연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확인도 가능하고. 그러면 절대적 개념에 입각해서, 사전 절대적 개념에 입각해서 과거를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알려진 것들, 당연한 것들을 통해서 절대적 개념에 접근하는 것인데, 이미 알려진 것들, 당연한 것들의 특징은 반복성이나 지속성이라는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통상 지니고 있습니다. 항상 있는 걸 잘 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에서 이미 핵심적인 개념을, 간직한 형식들을 다루었습니다. 정의, 선, 악, 국가, 제도, 법, 윤리, 소유, 인격,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는 앞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역사를 연구할 때 필수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형식들과 그러한 형식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다루는 것이 앞에서 다룬 것보다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지우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가족을 먼저 다루죠. 앞에서 다루지 않았죠. 가족은 당연히 있는 것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죠.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긴 한데,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긴 한데, 역사에서 과연 가족이란 게 큰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쓰니는 가족 역시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는 핵심 개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신분제도도 왜 생기나요? 중요한 것은 가족이 영향을 미치죠. 자손에게
어떤 부나 권력을 지니니까 자손에게 계승하기 위한 것도 그 신분제도 생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가족도. 역사는 사람이 이루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은 인격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공동으로 지니고 사용하는 소규모 집단을 가리키는데,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되는 자연적인 조건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규정한 집단인데, 가족은 역사적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장려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생기는 기본적인 원인은 선천적인 것에 있죠.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분리되고, 남자와 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성적 욕구를 느끼고, 그리하여 섹스를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그런 과정에서 소규모 집단이 생기고, 그것이 가족인 것이죠. 그것은 자연적인 거죠. 고등동물에서도 그러한 현상은 발견이 되죠. 물론 인격은 제외되는 것이나 물적인 재산이나 신체까지도 공동으로 지니고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인격은 어떻게 공동으로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이는 단순히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집이나 다양한 물건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부모가 자식의 옷을 입거나 자식이 부모의 신발을 신었다고 해서 악이나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도 그러한 현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것을 대가 없이 가족들에게 내어주어도 상관없다는 자비와 사랑의 의지가 근저에 있습니다. 단 그 자비와 사랑은 가족 구성원에 한해서라는 제한성을 지닙니다. 가족은 또한 가족 이외의 다른 인간들이나 집단에 대해서 배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의 재산이나 신체를 공동으로 지니고 사용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에 한한 것이지, 다른 인간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철저한 배타성을 지닙니다. 가족의 구성원 중 누군가 다른 인간으로 인해 죽는다면 죽은 사람에게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사망한 인간에게 대가를 치를 수 없으니 가족들에게 보상이나 배상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재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재산은 가족 구성원들에 한해서 공동재산일 뿐, 다른 인간이 강제로 지니거나 이용하려고 하면 그것은 악이 되고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죽으면 재산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어지는 것은 그것이 가족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소규모 단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면 형성된 재산 역시 가족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가족은 조직체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적 토대와 물적 토대로 구성됩니다. 인적 토대는 가족 구성원들이 되고, 물적 토대는 집이나 토지,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및 화폐와 같은 것들이 됩니다. 그렇죠. 재산을 구성하는 것들이 되겠죠. 현 시대 같으면 주식, 채권 이런 것도 해당되겠죠. 시대별 공간별로 가족의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가족이 인적 토대와 물적 토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불변적 사실입니다. 가족은 사회와 지속적으로 소속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제도가 보장하고 장려하게 되는데, 가족의 형태는 시대별 공간별로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가족을 이루면서 가족을 단위로 또 살아가죠. 그 사회의 세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은 세포의 핵 정도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요. 한국에서 축첩이 과거에는 합법적이었으나 현대에서는 불법이 된 것이나 상속 방식 등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성 간의 결합이 아닌 동성 간의
결합에 의해 생긴 집단도 최근에는 가족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근데 항상 동일하진 않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두는 경우도 있었죠. 현실 당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이는 사회적 조건이 변하고 정의 형태와 인격의 개념이 변함에 따라 가족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 대응하여 변하기 때문입니다. 축적제도가 불법화된 것은 사회적 조건이 변하고 사회적 정의 형태와 인격의 개념이 발전한 탓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가족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주장은 인격에 대한 개념이 성장하면서 나오는 주장들인데, 그러한 논리에 입각하면 일부 다처자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유부남을 사랑하여 교제하고 있는 여성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일부 다처제보다 동성애자들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이죠. 그건 왜 그런가요? 일부 다처제나 일부 일처제 이런 거는 이제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뭐 바뀔 수가 있겠죠. 바뀔 수 있는 것들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가족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어디서 비롯된 건가요? 선천적인 것이죠. 남자 여자로 분리되고 성적 욕구를 느끼고 자손을 낳으면 그에 대한 책임감이 절로 생겨나고 선천적인 것에 기반한 거예요. 선천적인 것을 무너뜨리면 그래요. 가족에 이상이 생기겠죠.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세포로 볼 수 있는 거죠. 세포 이상이 되면 사회가 병든다는 거예요.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선천적인 기틀을 흔드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회적 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동성애를 보장하고 장려할 수 없기 때문에 동성 간의 결합을 가족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는 힘들 것입니다. 본래 제도적으로 하지 말라고 할 때에는 그 속에 불이익도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선택할 때에는 그 속에 간직된 쾌락을 선택하는 것인 동시에 불이익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일종의 병이라 봐야 되겠죠, 동성애는.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의술도 고치는 쪽으로 발전하는 게 좋겠죠. 근래에는 이혼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공동으로 지니고 사용한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국가마다 분할 방식이 다른데, 이는 가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무식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재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소득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고 상속으로 인한 재산이 있습니다. 소득으로 인한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일군 것이니 기본적으로 5대5가 합당하고,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경우 이성이 결합하기 전 각각의 가족의 혼이 간직되어 있으니, 그렇죠. 남편이건 여성 부인이건 재산을 얻을 수 있죠. 그 남편이나 부인과는 무관한 가족의 혼이 간직되어 있죠. 결합하기 전의 가족의 혼이 다 간직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부부일 때 공동으로 지니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혼 시 상속받은 것은 상속받은 인간의 소유가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선천적으로 형성된다는 점과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가족이라는 형식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지만 시대적 공간적 조건에 따라 보장되는 형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데, 개별 가족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개별 가족 속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이 모두 발견되겠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가족이라는 보편적 형식은 사회적 조건, 즉 시대적, 공간적 상황에 따라 특수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형태가 다르죠. 아까 얘기했죠. 한국에서도 과거에 보면 일부 다처제의 형태로 가족이 나타나기도 했죠. 지금은 일부 일처제로 나타나고, 이는 가족이라는 형식에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라 정의, 제도, 국가, 소유, 위력 등 모든 형식에 해당되는 것이니, 여기서 절대적 개념 한 가지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절대적 개념을 내재한 모든 보편적 형식은 특수한 형태로
역사 속에서 현현한다 라는 또 한 가지 절대적 개념이 발견됩니다. 절대적 개념은 형태를 달리해서 나타난다. 간직된 절대적 개념은 근데 동일하다. 뭐 이렇게 또 풀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에서 가족을 다룬다는 것은 가족의 개별성을 탐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개별 가족을 탐구하는 건 아니죠. 특정한 한 가정이 드러내는 개별성은 소설의 소재는 될 수 있겠지만 사회의 흐름을 다루는 역사의 소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가정을 탐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특수성과 보편성은 주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개별적인 가정들을 탐구함으로써 특수성과 보편성을 찾아내는 일이 역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의 의미가 있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띤 어떤 실들을 찾는 것이겠죠. 인간은 자연에 존재하는 대상을 변형시킨 결과물인 외부 대상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옷, 음식, 주택 등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어떻게 그런 외부 대상을 확보하는 것인가가 가족의 형태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현 시대에는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하며 생활하기에 가족의 구성원 중 누군가는 화폐로 표시되는 소득을 획득해야 합니다. 또한 한 사람의 소득으로 생활과 재산 축적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하는 부분도 가족의 형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들이 소비하는 외부 대상에 대한 연구는 가족을 이루어지게 하는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물적 토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렇죠. 소득을 획득하는 방식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 일반적인 형태가 있는데 이는 역사 속에서 특수성을 띱니다. 현 시대에서 소득을 획득하는 방식은 유은이나 임금, 봉급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것도 역사 속에서 특수한 형태를 띠며 나타나는 거죠. 고대는 어땠나요? 자급자족하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났겠죠, 소득이. 즉 대부분의 인간들이 기업이나 정치 영역에 포함된 단체에 소속되어 소득을 획득합니다. 기업 역시 단체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체에서 여러 가족들의 협업으로 외부 대상을 획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조건인 경우에는 대가족의 형태를 띠지만 현 시대에 한국에서는 그러한 경우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핵가족이 사회의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서는 대가족이 과연 없을까? 있을 수도 있죠. 한 기업을 가족들만으로 그래요.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그래 가족들만으로 기업을 운영한다. 그러면 대가족 형태를 띨 수도 있겠죠. 근로자, 기업 소유자 다 가족에 의해서 운영하면 일반적으로 가족 중 한 사람의 소득으로 가족이 유지되는가 두 사람의 소득으로 가족이 유지되는가 하는 부분도 가족 형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가족의 결속력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사회적 조건상 가족 중 한 사람의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고 재산의 축적이 가능하다면 가족 내부에서는 자연히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소득을 획득하는 가장 중심의 가족 형태가 일반화되어 그 사이에는 가부장제가 제도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두 사람의 소득으로 가족이 유지되게 되면 분업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서로의 역할이 대등하게 되면 가정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결속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가족의 형태가 비율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남녀 평등이 강화되고 결속력이 약화된 결과 이혼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성이 결합하여 자녀가 생기면 하나의 가족이 완성된 형태가 되는데 이 경우 절대자는 가정의 지킴 역할을 합니다. 헌정적인 거죠. 즉 가정의 수호신이 됩니다. 그래요.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소규모 공동체를 형성하며 생기는 것은 어떤 절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부모는 아이를 헌신하여 기르고 아이는 부모에게 받으려 하며 부모를 따릅니다. 부부는 다른 이성과의 접촉을 부부는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접촉을 꺼려하게 되고 부부 중 한 명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을 만나더라도 그리고 한 명이 쾌락 추구를 위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을 만나
만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는 가족들의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의지로 상조와 판멸작용과 결합하여 후천적 무아에 생성된 것으로 절대자가 개입한 것입니다. 그렇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절로 생기는 거죠. 이처럼 절대자는 가족의 수호신으로 역할하기에 절대자를 기리며 사망한 가족에 대한 추모나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요. 절대자는 가족을 중시하죠. 또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바로 사라지나요?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룬 것은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형식이고, 이 보편적인 형식으로 과거를 되짚어 살펴보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가족 형태의 변화를 살피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다룬 내용들이 과거를 살펴볼 때는 하나의 형식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세한 변정 과정과 그 속에 간직된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피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를 통해 대략적인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가족 제도를 제대로 분석하고자 하면 신분제별로 가족 형태의 변遷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신분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신분별로 일반적인 가족 형태는 달랐을 것입니다. 신분별로 가족 형태의 변화 추이만을 살펴보아도 사회 구조와 흐름, 각 신분에 배치된 인간들의 삶의 양식 및 당시 시대를 지배하던 관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일일이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가부장제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토지를 주요 생산수단으로 하는 문명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가부장제는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과도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다른 사회의 가부장제와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가장을 관청에 고소하면 강상제로 극형을 받았는데 인조 때에는 가장의 반역 업무를 고발했다가 오히려 사형을 당한 사례도 있었으며, 그래요. 가장에게 책임을 묻지 못했죠. 국가적으로 가장에 대한 절대 복종이 장려되어 효행이나 정렬이 강조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심, 남성 중심 사회였죠. 여성에게는 숙렬이 강요되었죠. 남자의 경우 아내가 죽은 뒤 얼마든지 혼인이 가능했으나 여자의 경우 제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제가한 여자의 자손은 문무관에 임명되지 못하였고 과거 영시할 수도 없었으며, 여성의 법률적 행위는 남편이나 가장의 허가가 있어야 했고 가정이나 친척이 아니면 남자와 대면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가부장제가 자리 잡은 것은 사회적 조건상 필연적일 수 있으나 도가 지나친 것은 당시 시대를 지배하던 관념, 즉 성리학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성리학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인격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거나 미약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향후에 자세히 살펴볼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 약했을까요? 인격은 소유권에 의해서 그래요, 실현되는 거죠. 소유권이 그리 발달하지 소유권을 장려하는 관념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관념을 국가가 장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천적인 흐름은 완전한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가족 형태는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정도 가족 형태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려시대 역시 신분이 엄격한 사회였는데 귀족, 중류층, 양인, 천민 네 신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신분의 가족 형태 역시 차이점을 지닌 채 변천하였겠으나 여기서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고려시대의 특징은 여성의 권한이 높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부일체제가 확립되어 있었고 호족도 나이 순으로 올라가고 상속 역시 성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골고루 분배되었습니다. 또한 음수 역시 외가라고 하더라도 제외되지 않았고, 여성 역시 이혼 후 제가가 가능했습니다. 토지가 생산수단인 사회에서 가부장제적인 요소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매우 희박함을 살필 수 있는데, 이 역시 사회적인 조건을 생각할 때 기이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불교가 당시 국교이다 보니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불교적 관념과 불교적 풍습이 남아있는 흔적으로 보입니다. 불교라고 해서 인격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나 절대자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나라는 상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그놈을 탐구하니 나도 너도 없는 상태 나와 너를 넘어선 존재를 간주하는 것인데, 그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평등한 것이지요. 나와 너가 없는 상태이기에 남녀의 구별, 신분의 구별, 나이의 구별 같은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에 간접적으로 인격을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조건에 고려 역시 제한을 받았습니다. 신분제의 존재가 단적이냐라고 하겠습니다.
고려시대는 좀 조선시대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되어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죠. 남녀 간의 관계는 현 시대와 큰 차이가 없죠. 그것은 뭐 차별을 부정하는 불교의 성격이 좀 가지되어 있는 거죠. 근데 불교라고 해서 뭐 인격에 대한 개념이 아주 발달해 있는 것은 아니었죠. 고대 로마법에 보면 가장에게는 가족의 생사 여탈권 및 자녀를 매각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되었습니다. 유럽도 사정을 보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선시대와 좀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볼 때 가부장제 역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개념인데 사회별로 정도의 차이나 형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유사한 사회구조 속에 본질상 동일하게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탐구하는 것만으로도 한 권의 책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이니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연구할 때 중점적으로 탐구해야 할 대상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의 인적 토대, 가족의 물적 토대,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양식, 이 세 가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루어야 할 핵심 대상들을 얘기를 했죠. 그래요. 밑에 읽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음부경 운기 제목. 음부경에서 말하길 깃틀은 눈에 있다. 다 비유적 표현이죠. 황제의 소문, 황제경의 소문에서 말하기를 인간의 정화는 모두 위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에 부어진다. 다 비유적 표현이죠. 진실한 뜻을 알면 뭐 특별히 이런 말들이 중요한 건 아니죠. 예전에 설명했지만. 그래요. 득차 1절 장생자 제자 이러한 말은 모두 이러한 것을 가리킨다 이거죠. 오래 사는 것 혹은 영생을 얻는 것은 이곳에 있다. 초승자 역 제자의 초월하는 것, 초월하여 오르는 것 역시 또한 이곳에 있다. 초월하여 오른다 이 말은 그래요. 이런 신의 뜻을 얻어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죠. 차관철 3교 공부야. 3은 유불선을 가리키죠. 당시에는 유불선 모두에서 얘기하는 공부를 관철하는 것, 유불선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핵심이 되는 건 모두 이것이다. 그렇죠. 그래요. 3뜻을 볼게요. 음부경에서는 이런 신의 마음을 눈에 있는 깃털에 비유했고 황제내경에서는 공규에 비유했다. 이란 말은 장생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곳을 찾아 얻어야 함을 가리키는데 유불선 모두에서 공통되며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다. 그렇죠. 예전 그래요.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런 신의 마음을 가리키죠. 마음은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죠. 눈앞에서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깃털이 눈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인간의 몸이 정하는 모두 위에 있는 비어있는 구멍에서 부어진다. 이런 신의 마음이기에 이런 신의 마음에서 모든 것은 비롯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의 정화 이런 신의 뜻을 가리키겠죠. 그래요. 그래서 비롯된 곳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지요. 그래요. 음부경 전설로 알려진 황제의 주나라의 강태공이셨다는 설이 있으나 작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책으로 전국시대에서 당나라 시대 사이에 지어진 책으로 추정된다. 그렇죠. 고대 중국인들은 자기가 써도 그냥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중국의 풍조죠. 중국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히트를 치기 어려웠던 모양이죠. 전설적인 인물을 썼다 이래야지 중국인들이 좋아하니까 자기 이름을 잘 안 걸었겠죠. 황제내경은 전설적인 인물인 황제와 명의인 기백과의 의술에 관한 토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작사를 알 수 없는 글로 지난 시대에 지어진 책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 국어는 소문, 후반 국어는 영추로 불린다.
그래요. 누군가 쓴 이들이 있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좀 그래도 괜찮은 많은 책들의 대부분은 작자를 알 수가 없죠. 그래요. 작자들이 자기 이름을 안 걸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